안녕하세요. 자, 2020년 제18회 A책형 제1교시 사회복지 기초과목의 사회복지 조사론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난도 분석 또 보겠습니다. 기출 논점 그리고 삐껴나온 신개념 출제를 보면 자, 2019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시험은 25문제 중에서 22문제가 기출 논점에서 출제되고 삐껴나온 문제가 3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왔던 기출 논점에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 것이 2문제였어요. 그러니까 22문제에서 2문제를 빼면 20문제는 충분히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20문제가 그러니까 조사론을 주로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출 논점을 간파하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점수를 많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에는 어땠을까요? 자, 2020년 시험에서는 자, 25문제 중에서 23문제가 기출 논점에서 나왔고 2문제가 삐껴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삐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꼭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삐껴 나온 논점을 빼고 다른 그 지문에서 오지선다에서 다른 지문에서 나왔던 논점으로 인해서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개념 출제보다는 나왔던 부분에 깊게 나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2문제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3문제 중에서 또 3문제를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은 20문제는 완전 일치, 즉 쉽게 문제를 즉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러니까 19년 제17회 시험과 2020년 제18회 시험 둘 다 난이도가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실제 우리 조사론이 정말 쉽게 문제가 나왔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분포를 보게 되면 자, 과학과 조사 연구 방법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각 챕터별로 적게 나왔을 때는 몇 문제, 많이 나왔을 때는 몇 문제, 그리고 주로 몇 문제가 그간에 나왔는지 12회 시험부터 쭉 출제 빈도를 보고 그 다음에 해당 챕터에서 만약에 주로 뭐 한 문제에서 뭐 3문제가 나왔는데 적게 나올 때 1문제, 많이 나올 때 3문제였는데 주로 2문제가 나왔다면 그 2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하고 그 챕터별로 1순위, 2순위 잘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는 좀 이제 한두 번 나왔거나 한두 번 나왔는데 또 많이 암기할 내용이 많은 것들. 그런데 3순위로 놓고 1순위, 2순위를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3순위를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26번. 조사 설계. 우리가 인행사가 25번까지니까 이제 26번부터입니다. 조사 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결국 26번은 조사 설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조사 방법의 형태와 절차할 때 그 절차에서 문제가 나온 거죠. 제1단계 문제 형성 단계, 문제 제기 단계.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제기, 그 다음 두 번째가 조사 설계. 이렇게 구분할 때 이 조사 설계는 좁은 의미의 조사 설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한 이후에 하는 그 계획, 그게 바로 이제 조사 설계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포함되어 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4번 연구 문제 의의와 조사의 필요성은 연구 문제 형성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조사, 사회복지 조사 또는 사회조사 방법에서 맨 처음에 연구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가설에 들어가 있는 그 개념을 개념적 정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시켜야 하는데 이 구체화하는 방법이 둘로 나뉘는 거죠. 명목적 정의와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조작적 정의까지 오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게 1단계에 해당돼요. 문제 형성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쪼개진 그 개념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종이에 배치하면 그게 설문지가 된다고 했어요. 그 설문지
설문지가 바로 표준화된 측정 도구이고 이 조사 도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제 2단계에 해당되는 조사 설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조사 설계가 이제 사실 이제 이게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인데 이가 나누어질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 광의의 의미에서의 조사 설계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이제 문제 26번에서 18회 시험에서 이건 좁은 의미의 조사 설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즉 2단계 의미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7번. 자, 연가설. 뭐 이건 뭐 항상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 연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결국 연가설 문제인데 자, 아까 연구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가설을 설정해요. 근데 이 가설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연구가설입니다. 연구가설. 그 다음에 연구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않고요. 얘에 대한 반증가설을 만들어내요. 즉 연구가설의 반증가설. 바로 그게 연가설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연구가설은 연구 문제로부터 온 거거든요. 연구 문제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 연구 문제. 자, A가 B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이제 연구 문제를 갖게 되거든요. 즉 가정환경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연구 문제로부터 오는데 연구 문제로부터 연구 가설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가설은 A와 B가 관계가 있다. 또는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죠? 또는 A와 B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얘에 대한 반대 가설로서 연가설을 반증가설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가설은 A와 B 변수 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죠. 즉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 근데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는 것은 여기는 맞았는데 그렇다고 검증된 가설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조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뭐예요? 조사자가 참이길 바라는 가설은 뭐예요? 바로 연구가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연가설에 얘가 기각되면 얘가 채택되고 얘가 채택되면 연구가설이 기각되는 겁니다. 조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즉 참이길 바라는 것은 연구가설인 거예요. 연구 문제로부터 왔으니까. 알았죠? 자, 연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구가설입니까? 아니죠. 서로 반대가설이긴 한데 왜냐면 연구가설에 대한 반대가설로 이제 연가설을 세웠으니까. 근데 반증가설, 즉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로서 연가설을 설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 틀렸고요. 자, 연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이다. 그러니까 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연이다. 그래서 이제 5번이 맞습니다. 자, 연가설 이것도 너무 쉬웠어요. 예, 쉬웠습니다. 나한테는 어려운데요. 그건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즉 기출론점만 간파되어도 이건 뭐 너무나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료수집. 자, 질문지법, 질문지는 문서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는 거죠. 질문지법, 설문지. 자,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 내용을 구두로 전달합니다. 즉 구두 표현. 그죠? 자, 우리 질문지법은 읽고 쓸 줄 알아야죠. 근데 읽고 쓸 줄 모른다. 그러면 질문지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면접법으로 가는 거죠. 면접법은 읽고 쓸 줄 모른다 하더라도 응답자가 구두 표현만 가능하면 돼요. 지금 물어본 것에 응답만 가능하면 되죠. 자, 근데 구두로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두 표현을 못한다, 말을 못한다,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어떤 장애를 지니고 있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관찰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관찰법은 자, 조직적 관찰, 비조직적 관찰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자, 제가 요거 자, 지금 이 강의에서는 제가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세부적인 아주 상세한 해설은 우리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 또는 이제 뭐 역대 기출문제집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 가지고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지금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비관여적 조사.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관찰법은 이제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로 주요 저서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구분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비관여적 조사는 기존의 기록물이나 역사 자료 등을 분석합니다. 그죠? 비반응성 자료 수집이라고도 하고요. 비관여적 조사라고도 합니다. 이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 대상자들이 자기가 연구 대상인 것을 스스로 인지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아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비관여적 조사 또는 비반응성 조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반응성 조사.
자, 이 비반응성 조사에서 물리적 흔적 관찰에 이제 마모 측정과 퇴적 측정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차 자료 분석, 그다음에 문헌 연구. 문헌 연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용 분석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분석은 신문책, 일기 등 직접 자료가 아니라 간접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게 이제 틀렸죠? 5번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후기 실증주의 이제 과학 철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사실 나왔었죠. 이것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이게 좀 더 깊게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기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인데, 이 과학 철학에서는 일단 우리 과학혁명, 토마스 쿤의 이제 과학혁명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16회 때부터 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 초기 실증주의나 후기 실증주의 모두 다 연역법을 사용합니다. 연역주의의 대안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관찰 대상이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객관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본질을 잠정적 그리고 확률적으로 봅니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증주의, 초기 실증주의나 후기 실증주의 모두 다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규정적 추구다. 그래서 이제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과학은 혁명적으로 변화한다라고 보는 것은 뭐예요? 쿤이죠, 그죠?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틀렸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자, 이 연구에서 존재하지 않는 변수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 변수 문제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나와줬는데, 근데 자, 여기서 신개념 출제입니다. 자, 왜냐면은 내생 변수가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우리 그간의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것인데 내생 변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가정폭력이, 그죠? 여기서 이제 변수가 가정폭력, 그 다음에 우울증. 가정폭력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알고 있지만 일단 독립변수, 그죠? 여기서 가정폭력은 독립변수죠?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따라서 얘가 독립변수, 그 다음에 얘가 종속변수입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이.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얘가 바로 조절변수죠. 그래서 여기 독립변수, 그 다음에 종속변수, 조절변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개변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생변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번 매개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내생변수가 나왔어요. 이게 모형 내에서 내생변수, 외생변수 이렇게 나누어질 때 내생변수는 모형 내에서 결과가 되었던 변수를 바로 내생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있을 때 모형 내에 한 번이라도 결과변수가 되었던, 그러니까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과변수가 되었던 이 매개변수나 종속변수, 요거는 내생변수가 돼요. 그렇지만 이 독립변수는 외생변수입니다. 자, 이때 말하는 외생변수는요, 우리가 기능에 따른 외생변수하고 다른 겁니다. 기능에 따른 구분해서의 외생변수는 뭐예요?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A가 자, B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알고 봤더니 C가 있어가 C가 A에, C가 B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A와 B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이 C를 기능적 관점에 따라 우리가 나눌 때, 기능에 따라 나눌 때, 그럴 때에는 이때가 이제 외생변수죠. 그죠? 여기서 이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기능에 따른 구분이에요. 기능에 따른 구분. 근데 지금 여기는 기능에 따른 구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내생변수가 나왔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신개념 출제지만 사실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 다음 문제 31번인데요. 연구윤리가 나왔네요. 그래요. 나올 게 나와줬죠. 이것도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연구윤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조사로 옳은 것은,
자, 연구 참여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신분을 막 숨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잘못됐고요, 당연히. 그다음 이제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다른 기관에 동의 없이 막 다른 기관에 공개하는 거 이건 당연히 틀렸죠. 자, 익명성, 비밀성, 익명성과 비밀성 보장해줘야죠. 익명성은 연구자가 아예 몰라버리는 것이고 비밀성은 연구자가 알고 있지만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비밀성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면 비밀성 보장됩니까? 아, 그렇죠. 익명성이 보장되면 비밀성이 보장되죠.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어야만 비밀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 것들도 내용 좀 정리하고 있어야 하고, 자,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익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이거 그러니까 고지된 동의라고 하는 것은 이익 또는 혜택, 그리고 불이익 또는 고통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알려야죠.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틀렸고요. 자, 연구 참여자 참여 여부를 성적 평가와 막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건 이건 당연히 자발적 참여를 보장해 줘야 하는데 성적 평가 연계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죠.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미리 알리고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맞죠? 자, 이것도 나왔던 논점이잖아요. 그죠? 이익뿐만 아니라 고통, 불이익도 사전에 모두 다 알려야죠. 고지된 동의. 자, 그다음에 다음 연구 상황에 유용한 조사 유형은 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초래하는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조사 유형 문제인데요. 관련 연구나 선행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거 뭐예요? 이럴 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탐색적 조사이죠. 그죠? 이게 사회복지 조사의 유형에 탐색적 조사, 그 다음에 기술적 조사, 그 다음에 설명적 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조사 이유,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탐색적 조사, 탐색적 연구를 예비조사라고도 하죠. 그죠? 사전조사라고 하면 안 되죠. 예비조사인데 좀 요건 탐색적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뭐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너무 쉽습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가설은 이론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론적 배경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한 문장입니다. 맞죠? 그다음 이제 가설 구성을 통해 연구 문제가 도출됩니까? 아니죠. 연구 문제로부터 가설이 나오는 겁니다. 즉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가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연구 문제가 먼저고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가설이 설정되는 거예요. 가설이 구성된 다음에 연구 문제가 도출되는 게 아니라. 알았죠? 그다음 이제 창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아니죠. 가설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해요. 이렇게 뭐 창의적인 막 해석이 막 가능한 개방적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단 연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다시 한번 이게 조사의 유형에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탐색, 기술 설명 거기도 나왔고 그 다음 또 나와버렸죠. 조사 유형에서.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이죠. 이 종단 연구는 세로 종자입니다. 시간의 흐름이에요. 근데 횡단할 때는 현재, 가로 횡자니까. 그래서 실천론에서도 사정의 특징에 보면 횡적, 종적 탐색 모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현재. 이게 이제 종적인 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죠. 어떻든 이제 종단 연구라고 하는 것은 시계열이에요. 시간의 흐름. 과거로부터 쭉, 그러니까 수일, 수주일, 수개월, 수년 동안 쭉 연구하는 거죠. 시계열. 그래서 시간 흐름에 따라 조사 대상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입니다. 맞죠? 자, 근데 이 종단 연구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패널, 그 다음에 동년배, 그 다음에 추세 연구, 추이 연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근데 여기서 일정 기간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이걸 제공해 주는 것은 동년배입니까? 아니죠. 패널이죠. 그죠? 패널입니다. 패널.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 이게 나왔고, 자, 조사 대상의 추적과 관리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패널이죠. 패널은 이거는 패널 연구에서는 자, 응답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자 중에서 누군가 이탈되면, 즉 패널 사망 또는 패널 탈락, 패널 손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패널로 구성되어 있던 그 사람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진짜 사망하거나 또는 이민을 가거나 이사가 가지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패널 탈락이 발생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동일한 사람을 계속해서 그 추적 관리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뢰할 만하고 그다음에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 응답자의 변화는 없어요. 동일한 응답자니까. 응답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연구 내용과 관련된 내용만. 알았죠? 하려고 하는 내용만 바뀌는 거죠. 응답자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다음 이제 자, 이런 패널은요. 우리 델파이 기법이 패널과 조정자와 패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패널 조사의 성격이 돼버리는데 전문가에게 계속해서 우편 조사로 반복 조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응답자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게 단점이잖아요. 패널에서 우리 델파이 기법에서도 패널 조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그다음 이제 일정 주기별 인구 변화에 대한 조사는 경향이죠. 이 경향 추세 연구, 이 트렌드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 추이 연구, 추세 연구, 경향 연구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횡단 연구를 계속 여러 번 한 것이죠. 다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맞고요. 그다음에 동년배 집단 연구는 언제나 동일한 대상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면 매번 조사할 때마다 응답자는 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건 뭐 너무 쉬웠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지금 실험 설계에서 지금 문제를 낸 것인데요. 자, 노인복지관의 노노케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40명 중에서 무작위로 했대. 무작위 하니까 순수 실험 설계겠구나. 그죠? 첫 번째는 얘가 순수 실험 설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순수 실험 설계. 얘는 실험실 연구입니다. 그죠? 얘는 뭐예요? 실험실 연구죠? 실험실 연구입니다. 실험실 연구예요.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 근데 이제 무작위로 골라서 두 집단으로 배치를 했대요. 근데 한 집단에는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했대요. 그러니까 이때 한 집단, 얘는 뭐예요? 얘는 실험 집단이죠. 프로그램을 진행한 집단, 실험 처치가 가해진 집단. 그죠? 그다음에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대. 이때 다른 집단은 뭡니까? 얘는 통제 집단이에요. 통제 집단. 그죠? 그리고 10주 후에 두 집단 간의 자원봉사 만족을 비교 분석했대. 10주 후에. 그러니까 사전에 평가했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사후에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얘를 보니까 순수 실험 설계에서 사후만 하고 있는 거,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가지고 사후에만 하는 것은 통제 집단 사후 설계입니다. 그죠? 사전 빠져버린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아니라 사후 검사 설계이죠. 자, 얘는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뭐냐면은 사전 검사를 하지 않아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뭐죠? 검사 요인을 지금 통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습니다. 그죠? 무작위 선정으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얘는 무작위 할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무작위 할당하게 되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같아져요. 그 말은 뭐예요? 선정 요인, 선택의 편의. 그런 측면에서 선택의 편의가 통제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제외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통제 집단 여기 있잖아요. 있는데 무슨 뭐 확보하기 어려울 때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검사를 하지 않아도 집단 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다. 그죠? 무작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집단은 같아진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립니다. 자, 통제 집단 전후, 그러니까 사전, 사후 비교에 비해서 설계가 간단해요. 사회조사에 많이 활용된다. 그죠? 그러니까 사전을 생략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건 뭐 당연히 맞는 문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단일 사례 설계에 나와졌네요. 단일 사례 설계 개입 효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변화의 파동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단위 불안정할 때,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불안정할 때 경향성을 이용하죠. 경향성 접근이 있죠. 그죠? 시각적 분석, 그 다음에 통계적 분석, 그 다음에 임상적 분석에서 이 통계적 분석의 평균 비교와 경향성 접근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경향성 접근을 얘기했고 시각적 분석 맞죠? 그 다음에 기초성과 계획기간 두 평균 간의 통계적 검증 이거 봐요. 평균 비교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죠. 자, 근데 5번 개입 후에 상당 기간이 지나 최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개입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알죠? 자, 이게 A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 자, 여기서 자, 개입의 효과 여기 기초선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B 개입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C도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D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D 프로그램이냐?
D 프로그램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 지금 A, B, C 설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죠. 먼저 2월 효과. B가 뒤늦게 개입이 나타난 거냐. 그렇지만 순서를 바꿔도 여기가 개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냐. 또는 우연한 사건 때문에 그런 거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든 이제 개입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이것의 개입의 효과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단연사례 연구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거거든요. 기초성 가져가고 나서 B가 바로 개입 중에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입 중에 바로 효과가 있으면 거기서 그 표적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5번은 옳지 않은 거죠. 뭐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있다고 해서 지금 틀린 거죠. 자, 실험 설계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요. 뭐 대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나 대놓고 나와줬는데요. 우연한 사건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자, 사전 점수가 매우 높다. 뭐예요? 통계적 회귀죠. 통계적 회귀도 내적 타당도를 저해합니다.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결과가 일반화 가능성이 높습니까? 일반화는 뭐예요? 외적 타당도죠. 내적 타당도가 아니라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를 확신하는 정도 또는 대안적 설명 가능성이 배제된 정도입니다. 즉 내적 타당도는 실험실 내적으로 X, Y에서 이게 원인이죠. 그 다음에 이게 결과입니다. 자, Y의 변화는 순전히 X 때문에 변화되었다라고 확신하는 정도가 내적 타당도예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실험실 연구의 경우가 내적 타당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실험실 연구는 아예 여기를 가둬버린 거거든요. 이거 아예 가둬놓아버리면 실험실 연구는 순수 실험 설계와 같은 가둬놓고 진공 상태 만들어 놓고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X 말고 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막아버렸으니까. 대안적 설명 가능성이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오로지 Y의 변은 X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실험 설계가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외적 타당도는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순수 실험 설계. 내적 타당도는 높지만 외적 타당도는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실험실 내적으로 지금 여기 이게 인위적인 환경을 구성해 놓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적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밖으로 적용하기 어려워요.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결과가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결과가 바로 이제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답입니다. 자, 내용 분석 나왔네. 내용 분석 뭐 나올 걸로 뭐 뻔한 거잖아요. 이것도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지금 거의 뭐 1순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보면 자,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 분석과 같은 시계열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이제 소급 연구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다. 왜냐면은 이 내용 분석은 기록된 걸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면 기록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 연구는 다 역사물들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기록되어 있는 역사 기록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 그래서 토지 제도의 변화를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뭐 삼국시대, 그다음에 고려시대, 그다음에 조선시대 이런 그 역사 기록물을 가지고 쭉 시계열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 틀리죠. 자, 이거 내용 분석 항상 나오는 거가 그냥 나와줬어요. 자,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 그래서 객관적인 연구죠. 자, 그다음에 분석상 실수를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높은 안전도가 있다라고 하죠. 이거 문헌 연구의 일종이거든요. 만약에 실수했으면 그냥 책 가져다가 다시 두드려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양적 조사, 질적 조사 모두 사용될 수 있고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타당도가 확보가 어렵다. 이 문장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역사 기록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 기록 자체가 그 현실을 정확하게 잘 기록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역사는 뭐 승자의 기록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적 연구 나왔네. 질적 연구도 뭐 항상 나오는 겁니다. 질적 연구. 자, 이 질적 연구 풍부하고 자세한 사실의 발견이 가능하다. 그죠? 총체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상황적 맥락. 그죠? 다른 연구자들이 재현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현상에 대한 심층적 기술. 이거 맞죠? 자, 혼합 연구 방법인데 이 혼합 연구 방법은
자, 이것도 좀 더 깊게 나온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이 혼합연구 두 번째 어려운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혼합연구는 삼각측량이죠. 바로 다각화. 이 삼각측량은 여러 가지 삼각측량이 있어요. 이론적 삼각측량, 뭐 자료원 삼각측량, 그 다음에 뭐 방법론적 삼각측량, 뭐 여러 가지 삼각측량이 있는데, 그 중에 혼합연구 방법이 얘가 방법론적 삼각측량이죠. 자, 이 혼합연구는 방법론적 삼각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철학적, 개념적,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합니다. 뭐 맞습니다. 이것도. 자, 우리가 이제 양적 연구는 이제 실증주의 또는 경험주의, 실증주의를 경험주의라고도 하죠. 인식론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의 경우에는 해석주의를 그 인식론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철학적,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설계 유형인데요. 이 설계 유형. 일단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병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구축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해설에 뭐 상세하게 해설을 달아놨어요. 그죠? 삼각화 설계, 내재적 설계, 설명적 설계, 탐색적 설계 뭐 해가지고 설계, 이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해놓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실험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실험은 혼합연구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설계 유형에 실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양적 설계, 질적 자료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각 연구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가 서로 확증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 발견한 연구주의를 양적 연구 방법을 이용해 참고하기도 하고, 양적 연구 방법을 위해서 방법으로 발견한 것을 다시 이제 일반화를 위해서 질적 연구로 좀 더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질적 연구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나왔던 논점이죠. 나왔던 논점. 근데 이제 자,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여기가 뭐 이건 뭐 틀렸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 틀렸다 하더라도 그 좀 더 깊게 나온 문제가 세 문제인데, 이 세 문제는 뭐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25문제, 22문제는 맞출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까 그 뭐예요? 신개념 문제에서 내생변수가 나왔지만 사실 그건 그 뭐 정답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정답 금방 골라질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뢰도는 일관성이죠. 그죠?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측정 도구의 안정성인데, 일관되게 측정될 때 그걸 그 측정 도구를 믿게 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일관성. 자, 측정 도구의 문항수가 적을수록이 아니라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지죠. 왜? 문항수가 많아지면 크롬바 알파 값이 커지게 되고, 크롬바 알파 값이 커진다는 것은 신뢰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사 재검사법 뭡니까? 그러니까 적을수록 낮아지는 것이고, 자, 검사 재검사법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자, 편향 나오면 체계적 오류죠. 측정의 오류 중에서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타당도가 높아집니까?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타당도가 높으면 무조건 신뢰도는 있다. 신타 관계에서.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는 비대칭적 관계이다. 그죠? 대칭적 관계가 아니라. 자, A대학교는 전체 재학생 중 500명을 선정해서 취업 욕구 조사를 하고자 한다. 근데 비용 부담이 가장 적고 절차가 간편한 자료수집 방법. 자, 이거 자료수집 방법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비용 부담이 가장 적고 절차가 간편한 걸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는 온라인 조사가 답입니다. 자, 우편 조사가 비용 부담이 적을까요? 우편 조사는 복사해야 돼요, 인쇄물을. 그죠? 그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우편 발송비가 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용이 됩니다. 자, 뭐 방문 조사는 뭐 당연히 이건 비용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전화조사도 적게 들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화조사도 전화조사원을 고용을 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그 비용이 드는 겁니다. 전화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근데 이제 온라인 조사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든지 또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든지 하는 것을 우리 온라인 조사 또는 전자조사라고 하는데, 인터넷 조사라고 하는 건데, 온라인 조사가 가장 비용이 부담이 가장 적고 절차 간편합니다. 이거.
자, 다음 변수의 측정 수준을 고려해 변수의 유형. 뭐 이거 측정과 척도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조사론에서는 제5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장의 유형 뭐예요? 명목 변수죠. 그 다음에 기간, 개월수는 비율 변수죠. 연령, 나이, 비율 변수죠. 그죠? 그 다음에 상중하, 서열.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이건 뭐 너무 쉽잖아요. 그죠? 나한테는 어려운데 자꾸 말씀드리는데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라니까요.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1순위, 2순위를 잘 간파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책에 기출빈도가 잘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시험에 18년간, 우리 지금 18회 기출문제 푸는데 18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 다음 시험에서도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보세요. 신개념 문제, 제가 지금 삐껴 나온 것들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많이 삐껴 나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 영역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자, 다음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 표집 방법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노인 사례관리 담당자한테 의뢰해가지고 딱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연구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뭡니까? 의도적 표집이죠. 그죠? 자, 이건 너무 쉬웠고. 자, 설문지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개연성 질문은 이 부수적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합니다. 자, 개연성 질문, 부수적 질문은 자, 이런 겁니다. 귀하에 직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아니오로 응답하겠죠? 그죠? 그러면 1,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1- 몇 번으로 가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귀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개연성 질문, 부수적 질문입니다. 이렇게 부수적 질문은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연성 질문이 많아지잖아요. 설문지에. 그러면 응답률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왜? 자꾸 이쪽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자꾸 지시하면서 응답하게끔 하면 복잡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고정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사 질문을 분리 배치해야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매몰 비용 효과를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쉽고 간단하고 객관적인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야 돼요. 민감하고 주관식 질문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매몰 비용 효과를 고려하는 거죠. 그게. 그다음에 명목 측정을 위한 질문 단일 차원성을 원칙을 지켜 내용을 구성한다. 이거 신개념 출제예요. 이거 다차원적이 아니라 이거 제가 우리 통합이론서에다가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신개념 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5번 신뢰도 측정을 위해 도입되는 문제의 짝 서로 분리 배치한다. 가깝게 배치한다. 틀렸죠. 이건 뭐 항상 나오는 논점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 나오긴 했지만 자, 이거하고 상관없이 답은 골라지는 거라니까요. 자, 46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타당도는 측정되는 개념이 이론적 체계. 그 다음에 관련 그 개념, 논리적으로 틀 속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가장 수준이 높은 거. 뭡니까 이거? 구성타당도잖아요. 구성타당도. 그죠? 이 구성타당도를 개념타당도라도 합니다. 우리 여기 액면타당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액면타당도 뭐예요? 내용타당도죠. 그죠? 내용타당도. 그걸 액면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타당도는 즉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그 다음에 구성체 타당도, 그 다음에 그 기준 타당도 안에 동시적 타당도, 애측적 타당도, 집단비교법, 기준문항에 의한 타당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체, 즉 구성 타당도 또는 개념 타당도 안에 이해 타당도,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 요인 분석 이렇게 틀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내용 분석, 아까 얘기했던 내용 분석은 액면 타당도입니다. 자, 확률 표집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확률 표집이 나왔네요. 확률 표집은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동일 확률 선정법을 가지고 한다. 이 동일 확률 선정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되는데 그렇다고 표본이 완벽하게 대표한다라면 틀리죠. 어떻든 이제 확률 표집은 동일 확률 선정법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무작위 표본 추출로 합니다.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편향을 방지합니다. 그죠? 모집단의 규모를 알 때 가능하죠. 그래서 표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본 오차도 추정이 가능한 건데요. 자,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다. 틀렸죠. 자, 우리 질적 연구에서도 확률 표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는 있다. 그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주로 사용한다 하면 안 돼요. 질적 연구에서 확률 표집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로 사용한다면 안 돼요. 확률 표집은 양적 연구에서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이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측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계적 오류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 체계적 오류가 뭡니까? 측정형 오류. 우리 신뢰도 타당도,
그 다음에 체계적 오류가 나오거든요. 그 측정형 오류 해가지고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체계적 오류는 코딩의 왜곡은 뭡니까? 비체계적 오류잖아요, 이거. 그죠? 뭐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자, 익명형. 근데 오히려 요 뒷문장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좀 상세하게 달아놨는데 익명의 응답을 하게끔 만들면 그러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오류를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익명으로 응답하게 되면.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그냥 솔직하게 응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체계적 오류 중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오류를 여기서 막아주기 때문에 체계적 오류는 최소화되는 겁니다. 자, 편견 없는 단어. 이거 문화적 편향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도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어요. 편견 없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 다음 이제 척도 구성 과정상 실수는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거 뭐 나왔었잖아요. 문장의 표현. 그 다음에 척도 구성상의 실수. 이것은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비관여적 관찰. 비관여적 관찰을 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사회적 바람직성의 오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자, 요거 해설 좀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해설 좀 보시고요. 자,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해설이 딸랑 한두 줄만 나와 있거나 또는 왜 맞는지 왜 틀린지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기출문제를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큐넷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문제 좀 풀어본다고 해가지고 그 기출문제 공부한 거 아니에요. 한번 풀어본 것이지. 자, 기출문제는 정확하게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출 해설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보면은 다음 연구 주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변수를 구성할 때 변수명, 그 다음에 해당 변수의 종류, 분석 가능한 통계 수치까지도 나와버렸어요. 이거 어차피 분석 가능한 통계 분석 방법까지도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논점이 돼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나왔던 논점이에요. 이것도. 자,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 삶의 만족도. 자, 또래 집단의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또래 집단의 지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일단은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파악해야죠. 얘가 독립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종속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의 지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얘가 조절변수입니다. 그죠?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개변수, 말도 안 되죠. 요거는. 그죠? 아르바이트 경험, 이거는 독립변수가 됩니다. 그죠? 아르바이트 경험은 조절변수 안 되죠. 그죠? 또래 집단의 지지, 또래 집단의 지지는 조절변수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일단 이걸로 걸러내야죠.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죠?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아르바이트 경험, 이 독립변수를 아르바이트 경험에 유무로 하게 되면 이거 뭐예요? 명목변수가 돼요. 그죠? 명목변수. 자, 명목변수에는 산술평균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산술평균은 등간변수까지는 가져. 등간 측정에는 가져야지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비율변수에서는 비율 측정에서 기하평균이 가능한 것이고, 그죠? 최빈값. 자, 종류라고 하면 이것도 명목이에요. 명목에서 최빈값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명목변수, 명목적 측정에서는 빈도 분석, 그 다음에 최빈치, 백분율, 그 다음에 교차 분석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 다음 이제 서열 측정으로 가게 되면 여기 중앙값이 계산이 가능해요. 아까 명목에서 가능한 것을 포함해서 요거까지 가능한 것이고 이제 등간으로 가게 되면 서열까지 분석 가능한 것을 포함해서 더 산술까지 가능한 산술평균까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로 가게 되면은 등간까지 가능한 통계 분석 방법에 하나 더 이제 그 기하 평균까지 모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지금 나왔어요. 자, 마지막 50번인데 이 50번은 좀 더 깊게라고 문제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상학, 의미 이해를 의미인지를 이해, 여기 의미인 걸 보고 우리가 현상학인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례를 심층적으로 하는 거 참여행동 연구가 아니죠.
사례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틀렸고 참여 행동 연구는 이전에도 문제가 얘는 한 문제로 아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론화시키는 것은 근거 이론이 맞습니다. 생애사는 삶의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맞출 수는 있는데 불구하고 뭐 틀렸다라고 뭐 한다 하더라도 얘를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세 문제밖에 뭐 틀릴 게 없었어요. 그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과 니을입니다. 요거 해설 제가 상세하게 달아놓은 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사론 해설 강의를 모두 했는데요. 역시나 지금 인행사에 이어서 조사론을 보면서도 역대 기출 출제된 그 논점에서 80% 90%가 지금 다시 출제된 부분을 다시 응용해서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설사 삐껴 나오는 지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답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정답을 고르는 데는 오히려 쉬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죠? 오히려 이제 신개념보다는 나왔던 부분을 좀 더 어렵게 내는 경우 거기가 이제 좀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왔던 부분에 집중하는 게 시험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무한긍정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긍정이 힘을 주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120점을 향해서 우리 전심전력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